또 하나의 수학은 동양의 수학인데 여기서 동양은 우리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인도와 이슬람의 수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발됐고요. 대수학이라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0이 발견되고요. 0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미지수 x를 이용한 방정식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분야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수학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단이 필요한데 동서의 융합이자 수학의 융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형을 숫자로 쓰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좌표계죠. 그래서 도형을 점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x와 y로 된 점의 집합을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융합적인 개념이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쓰고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되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공간상의 도형이 숫자가 된 거고요. 곧 물리학자들이 이 공간상의 도형을 쓴 수식을 운동을 기술할 때 사용할 거고 그 수식을 구하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주장할 거고요. 그 수식을 주는 미분 방정식을 찾으면 그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리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근대의 과학이자 근대의 수학을 열었던 위대한 수학자죠. 이자 철학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물리학으로 갈게요. 이제 물리학으로 갈 단계가 됐어요. 물리학의 핵심 철학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입니다. 이걸 보시고서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고요. 요즘 학생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거 그 전설에 나온다는 그 게임이군요. 이거 스타크래프트죠. 전설 속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화석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게임을 밤새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거? 게임을 밤새 하는 자녀를 보신 적 있죠? 막 속이 터지잖아요 보고 있으면. 자, 게임을 밤새 해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게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폭탄 날라오면 막 피하고 그럽니다. 진짜인 거로 착각을,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괴상한 괴물들이 실제할 리가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에 임해 틀림없지만 이게 진짜 존재한다고 인간은 착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완결된 세상으로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우주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이 만든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죠. 월급 받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인데 자,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일단 수많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를 게임 전문 용어로 유닛이라 그래요. 유닛. 많은 유닛들이 있죠. 그다음 유닛들이 지금은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가 필요합니다. 각 유닛들의 위치를 x, y 두 개의 숫자, 좌표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바뀌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숫자의 바뀜이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숫자로 된 게 되게 중요한데 숫자가 되면 뭐든지 숫자가 되는 순간 컴퓨터가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라는 말은 컴퓨트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컴퓨트라는 동사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건 숫자로 쓸 수 있는 건 다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가상의 세계,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실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하는 이 세상이 저 게임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도 유닛이죠? 이런 거 다 유닛이에요. 다 유닛입니다. 여기도 다 위치를 기술할 수 있죠? X, Y, Z 좌표로 기술할 수 있어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좌표가 바뀌는 거죠. 숫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제가 그냥 것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들의 위치를 전부 다 우리가 숫자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 모든 숫자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그 컴퓨터가 굴러가죠. 그러면 이 컴퓨터 안의 세상과 이 우주가 얼마나 다를까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좀 더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다를 겁니다. 다른 것만큼 또
뭔가 찾아내서 또 숫자로 바꾸고 또 집어넣죠. 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걸 구하려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이걸 가리키는 거죠.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다음에 근의 공식, 근 풀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다 배우는 거죠. 그 모든 수학 전체가 다 이걸 우리에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가. 그래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법칙은 게임으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 한 줄로 기술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우주를 기술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선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과학적인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아, 자연스럽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질문을 하거나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자연스럽구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그러시면 돼요. 실제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왜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냐면은 2500년 전에는 정지한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왜 그러지?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달이 계속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이죠. 중세 시대에 그것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천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그 이후의 법칙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의 과학 체계에서는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고요. 이걸 제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옳다면 이제는 속도가 변하는 게 우리의 기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물통을 밀었을 때 보신 저 운동,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 한 질문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라 그래요.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건데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풀려고 한 달치 식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앉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맞다. 오늘 저녁 때 친구랑 술 먹기로 했는데 나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렇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뭐 그런 술 먹는 일 따위 아, 올 여름엔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고 하니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보려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중력. 또 뭐가 있죠? 바닥이 있잖아요. 이런 답들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일상적인 답이고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뭐가 지금 쓸데없는 거냐면은 이 지구가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 전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찾고 있는데 이 하찮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보다도 적어도 한 태양계 정도는 밀어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태양계를 싹 없애버려요. 빈 공간이 확보가 됐죠. 거기다가 저 물통을 놓고 이제 살짝 밀어보는 거죠. 그럼 물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동영상에 나오지만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이죠.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죽죠. 멈출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저 도는 것도 멈추지 못하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우주에서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 물체 자신을 멈출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물체 몸을 반으로 나누거나 자기를 잘라서 한 부분을 던지거나 제3의 물체가 자기한테 와서 뭘 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자, 이것이 운동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쓰는 일이 남았는데 물리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입니다. 뉴턴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그 사람의 책, 위대한 책이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정확히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쓴 거죠. 이 책에는 정의가 나오고 공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정의와 공리로부터 모든 가능한 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정의와 공리가 맞다면 하나도 안 틀리죠. 공리가 3개 나옵니다. 제1공리, 2공리, 3공리. 오늘날 우리는 이걸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법칙이라고 불러요.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1법칙은 저희가 금방 보여드렸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어려운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제2법칙은 F는 ma죠. 그래서 F는 ma. 이제 여러분은 이 식에서 a가 의미하는 바 여기 왜 a가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죠. 속도가 변하는 게 왜 이 법칙에 나왔는지 아시겠죠? 속도가 안 변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연스럽다 그러고. 속도가 변하니까 왜 그러지? 예, 그 이유가 쓰여 있죠. 왼쪽에 F라고 쓰여져 있죠. 힘.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식은 사실 등호로 되어 있지만 왼쪽이 원인이고요. 오른쪽이 결과, 인과율을 나타내는 식이죠.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속도가 변하는 거죠. 물리학이 좀 다정해지셨나요? 사실 이것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역학 1년 동안 배우는데 물리학과에서 이거 계속 푸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리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죠. 1년 내내. 이거 한 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물리가 저렇게 쉬웠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가속도라고 멋있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 미분이고요.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를 이해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우주의 언어가 바로 미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미분으로 쓰여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X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제가 손을 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손에 데카르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좌표를 줘야 돼요. 좌표를 줘야 갈 거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좌표. 좌표를 줘야 갑니다. X를 구해야 되죠.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X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의 역과정이라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그 법칙이 미분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고 우주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 볼 때 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언어가 미분과 적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우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게임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유닛이 나왔는데 실제 게임의 유닛은 스크린상의 픽셀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유닛은 이런 것들이 유닛인데 이것들은 무언가로 되어 있죠. 이 무언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남은 겁니다. 즉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오늘날 이것에 대한 답은 20세기 초 이제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알아냈는데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는 더 쪼개어지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편의상 오늘은 제가 원자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도 원자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원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다시 점요법의 그림인데 확대를 해보면 점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점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점을 확대해보면 원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원자가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작을까요?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나와요. 느낌이 안 오시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혹은 10억 분의 1 미터. 작은 것 같긴 한데 별로 느낌이 오진 않죠? 자, 500원짜리 동전도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원자가 안 보입니다. 지구도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원자가 안 보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한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로 보이려면은 엄청나게 멀리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그렇죠? 지구가 내 주먹 크기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지도를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보이네요. 아마존이 보이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여기 여행하다가 땅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위치, 여기 인공위성인데 여기서 지금 땅바닥을 보면 저 동전이 보일까요? 맨눈으로 보일까요, 저게? 저게 보이시는 분은 바로 나사에 취업하시면 돼요. 나사에서 좋아할 거예요. 눈이 망원경이니까. 물론 병원 가보라 그러겠죠. 자, 여기서 지구 표면 땅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보이시는 분은 500원짜리 동전에서 원자가 보입니다. 원자의 반지름과 동전의 반지름의 비가 1억 대 1쯤 되는데 그거랑 동전의 반지름과 지구 반지름의 비가 같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정말 정말 작은 거죠. 느낌이 오세요? 지구와 동전의 관계인 거예요. 어쨌든 거칠게 이야기해서 세상 모든 것은 원자라는 레고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고 재가 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되기도 하고 뭐 오만 것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를 원자 수준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생명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CHON 4개의 원자가 99%인데 원자 조성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나 지렁이나 무슨 박테리아나 무슨 유글레나나 이상한 파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만 다른 거지 원자 수준으로 가면은 원자의 조성은 거의 같습니다. 태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무언가 불타고 있는데 뭐가 불타고 있죠? 수소죠, 수소. 수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소는 물도 수소로 되어 있죠. H2O.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도 수소가 있고요. 태양에도 수소가 있고 우리 몸도 60% 이상이 물이에요. 여러분 몸도 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수소와 바닷물의 수소와 태양의 수소는 다 똑같은 거죠. 이거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20세기 과학이 알아낸 가장 위대한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죽어있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와 생명체의 단위와 천상의 세상과의 물질의 단위는 다 다른 줄 알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구가 부서지면 다시 별로 돌아가고요.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원래 그 먼 옛날 벌써 철학자들이 알아낸 건 아니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의 이런 과학적 내용들을 과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험적 증거는 없거든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증거가 없이 생각으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사변에 가까운 건데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텅 비어있는 진공, 무의 세상에 원자라는 아주 작고 쪼개어지지 않고 부분이 없는 하지만 영원 불멸하는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만나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이 우주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원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그 형상을 보고서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의 모임에 불과한데 여기 어떤 또 원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원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건 정말 기분 나쁘다. 왜 저러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그냥 이야기일 뿐 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할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의 어떤 상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철학이겠죠. 이런 거를 주장하고 살아남을 리가 없죠. 고대 그리스에서 바로 신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 철학은 철저하게 말살되는 철학이 됩니다. 남지 않아요, 거의. 어쨌든 이 데모크리투스의 철학을 듣고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죠. 에피쿠로스가 아하, 저 정말 재밌는 철학인데 저것이 맞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교과서에 나오죠. 4글자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쾌락주의라 그러죠. 쾌락주의. 상상하실 수 있지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의도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물론 에피쿠로스는 바보가 아니라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쾌락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려고 하는 순간 아마 이 사회는 붕괴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답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한테 해를 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쾌락은 이런 거죠. 뭐 책을 보거나 잔디를 가꾸거나 뭐 이런 쾌락을,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쾌락을 추천을 하죠. 어쨌든 이들의 철학은 과학은 아니지만 원자를 가정하고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뭐 놀랍게도 이들의 결론이 우리랑 같아요. 과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함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즉 인간에겐 의미가 필요한데 이들이 기술하는, 과학자들이 알아낸 원자로 된 세상에서는 의미란 것이 딱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의미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를 보시면 인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는데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숭이가 여기 앉아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딱 깔려고, 껍질을 깔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원숭이 바나나를 뺏어요.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원숭이한테는 이걸 10,000원짜리 지폐를 대신 주죠. 그럼 원숭이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서 그냥 조용히 물러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저를 막 물어뜯거나 다시 이 바나나 달라고 막 그럴 텐데, 사실 원숭이가 좀 현명하다면 이걸 가지고 마트에 가면 한 20개, 바나나 20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죠. 이걸 몰랐던 건데, 그 의미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원숭이가 만든 거죠. 이거 종이 쪼가리 맞아요. 이거 종이에요, 종이. 그렇죠? 종이입니다. 파란색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바나나 20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이 다른 영장류들이 못해요. 침팬지나 오랑우탄 못합니다. 이거. 우리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중요한 특성인데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도 100마리 정도의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초기, 선사시대 초기에는 그런 작은 집단 사회를 이뤘고요. 대개 그런 집단 사회는 혈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사회예요.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10만, 100만 정도의 개체들이 모여서 도시 국가를 이루거나 국가를 이루려면은 이제는 이런 거를 믿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금 이 돈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나요? 마이클 샌델의 저 책을 다들 뭐 1장밖에 안 보는 책이라던데, 보시면 여러분 이 책 보고 나서 아 그래 정의가 뭐지 하고 한 줄로 딱 쓰실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의가 뭔지 모르게 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서 이 책 보고 나면 이제는 행복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미친 사람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사랑의 답이 있을까요? 인생이란, 보시면 이런 무엇인가 시리즈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좀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를 되게 미워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여기 정의, 행복, 사랑, 대한민국 이런 게 상상의 산물이라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실 분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믿을 때만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사는 방법은
혼자 무인도에 사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혈연 관계 속에 만 살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칠게 이야기해서 항상 그 거친 게 좋은 게 아닌데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두 개의 체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냥 사실들에 대한 겁니다. 사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죠. 기분 나쁘세요? 이건 정의롭지 않을까요? 지금 웃으시지만 300년 전에는 기분 나빠했어요. 아주 기분 나빠서 지구가 돈다 그러면 죽였죠. 그것도 불태워 죽였어요. 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죠. 백인과 흑인은 평등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자, 팩트를 다루는 그런 학문을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은 그냥 사실을 다뤄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이런 상상을 넣는 순간 보통 안 좋아집니다. 진화론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사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오로지 인간에 대한 함의만 가지고 분노를 해요. 다른 동물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가 가깝다는 거에서 분노하지 않지만 오로지 인간이 원숭이와 가까운 것만 분노를 했는데 그냥 팩트인데 거기에 아까와 같이 분노를 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냥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 또 하나의 학문 체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학문 체계, 사고방식이죠. 그거는 상상을 믿는, 상상에 대한 겁니다. 그 상상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의한 것들이고 대부분 엄청나게 오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합의한 게, 하루아침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정중한 표현을 쓰고 이런 복장으로 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것들 다 우리가 오랫동안 합의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과학적으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입증할 수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면 최후에 가서 부분이 없는 최후의 어떤 원자가 나오느냐고 안 나옵니다. 다 상상한 거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체계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계의 대부분은 인문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체계, 이 체계를 모두 다 조화롭게 우리가 알 때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따라서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서로 대타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것은 과학의 영역을 인문학이 와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의미가 없는데 인간의 영역을, 상상의 영역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까 제가 인종을 이야기했지만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인종인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200년 전 인간들의 믿음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때 100년 전에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이 세상의 섭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당시 인간들의 상상의 합의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면 상상의 합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민주주의 30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민이 주인입니까? 하지만 수억 명의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합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인간의 상상의 합의인가 과학적 사실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합의에 불과하다면 인간이 원하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바꾸려면 서로 믿어야 바꿔주죠. 서로 신뢰를 해야지만 그 사회는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답을 모르는 것보다, 올바른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광업병소를 수입하자고 했을 때 과학자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광업병소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그럼 과학자들은 답답하죠. 저거를 먹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몇 %야.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 확률이 뭐 1억 분의 1인가 그렇죠. 이게 답니다. 과학자로서 비행기는 완벽하게 안전해? 이거 개소리입니다. 확률이 나오겠죠. 사고 확률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 리스크를, 그 위험성을 내가 짊어질지 말지. 우리 사회는 비행기 정도의 리스크는 짊어지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내지만 합의가 돼 있어요. 괜찮다고. 담배가 훨씬 더 위험해요. 미세먼지보다. 하지만 합의가 돼 있어요. 타도 된다고. 그럼 피는 겁니다. 광우병소도 합의가 더 중요했던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서양 사회는 빠르게 합의를 하죠. 단 한 명도 광우병으로 죽으면 안 돼. 수입 안 합니다.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까짓 거 확률 별로 안 큰데 수입하지 뭐 할 수도 있었고요. 아, 그거 안 돼. 우리도 싫어. 하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안전하다는 것이 법칙이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 법칙이다. 내가 과학이고 넌 틀렸고 싸우고 합의 못하는 것이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누구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때만이 합의를 이룰 수 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부족국가, 혈연 단위국의 이상의 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단위로 다 쪼개집니다. 우리 인간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인데 혈연을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하여 사는 사회를 구축한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데 그거를 떠받치는 것은 바로 신뢰에 기반을 둔 합의, 상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신뢰가 없는 사회는 붕괴가 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우주에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의미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우주를 놀랍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전혀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그 특성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개체를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지만 때로는 이 우주보다도 인간이 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